우리나라 등 동맹국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미국 국방부가 사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대통령실은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서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상이 공개된 주범 이경우가 배우로 지목된 부부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이들 부부가 돈을 입금한 뒤 살인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경우와 공범 2명을 검찰에 넘기고 재력가 아내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 등을 받는 일당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지인 지시로 중국에서 음료통을 들여온 뒤 음료수 100병에 모두 필로폰을 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선 음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덮쳐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9월 말 미국으로 건너가 국권 회복 활동을 펼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오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유해는 영접 행사 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중국이 오늘까지 타이완을 포위하는 연합훈련을 이어갑니다. 특히 오늘은 무력 시위 강도를 한층 높여 타이완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도 감청해온 의혹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유출 사건의 배후로는 러시아 정부 혹은 친러시아 조직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으로 찍혀 올라온 미국 정부 기밀 문건들 가운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이 가장 많아 보입니다. 격전지의 최근 전황부터 서방의 무기 지원 세부 계획, 미사일 고갈 시점, 심지어 그간 위치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미 항공모함과 잠수함들의 작전 계획 최신 정보까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문건은 지난달 게임 관련 플랫폼 등에 올라와서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에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 문건은 모두 100여 쪽으로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안보국 등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건의 일부는 러시아 전사자수 등이 다른 여러 버전이 존재하고 일부는 1급 기밀 또는 외국과 공유하지 않는 기밀이라는 표시도 적혀 있는데 특히 한국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한 건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탄 공급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한 한국 관리들의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에는 CIA가 작성한 보고서에 정보 출처가 전화나 전자메시지를 도청하는 데 쓰이는 신호정보 보고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보당국이 동맹들까지 도감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 유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건을 누가 왜 유출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 등 우방을 도감청했다는 정보를 흘려 이간질하려는 러시아 측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정부 혹은 친러시아 조직이 이번 유출 사건의 배후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동맹국 도감청 의혹 관련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자 미국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문건 유출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규명한 뒤 본격적인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떠나 미 정보기관의 보안이 뚫렸다는 사실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도감청 의혹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미 당국이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문건 유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 당국자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을 아꼈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문건과 관련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부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방부와 소통하고 있고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문건이 일부 조작됐을 수 있지만 사실에 기반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등에 제출되는 중앙정보국 CIA의 세계 정보 리뷰 보고서와 형식이 유사하고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내부 정보망에도 깊숙이 침투한 뚜렷한 정황 등이 담겨 있다는 판단입니다. That the U.S. government is treating this as if these were leaks. Leaks that were altered, as you pointed out, but which contain some genuine information.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동맹국과 관계가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건에는 한국 외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도 첩보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유출된 기밀의 규모와 내용, 유출 경로, 파장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한 뒤 본격적인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대통령실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대응책을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청 결과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에 대해 논의했냐고 묻자 보도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말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전모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주범 이경우가 작년 7월에서 8월쯤 범행을 기획해 제안했고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는 잘해보자며 동의한 뒤 7천만 원의 자금을 댄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를 주도한 주범 이경우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 남겨진 자신의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경우의 지시를 받아 강남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살해한 황대한, 연지호도 나란히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모자를 둘러쓴 황대한과 달리 얼굴을 드러낸 연지호는 이경우에게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억 좀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박에 못 이겨서 황대한이랑 이경우가 계속 협박하는 바람에 계속 하게 되었어요. 경찰은 이경우가 범죄의 판을 짜고 이른바 배후로 알려진 사실혼 관계의 재력가 부부 유모 씨와 황모 씨가 범죄 자금을 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와 유 씨 부부는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상화폐 피코인의 투자자였습니다. 이경우는 피코인 가격 폭락의 피해자였고 유 씨 부부와 피해자는 시세 조작 의혹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이어가던 상태였습니다. 원래 피해자와 함께 움직이다가 2021년 9월 유 씨 부부 편으로 돌아선 이경우는 지난해 7월에서 8월쯤 유 씨 부부에게 납치 살해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유 씨 부부는 이에 동의했고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범죄 자금 7천만 원을 송금해줬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미 재력가 남편 유 씨를 구속한 경찰은 범죄 자금을 인출한 아내 황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구속된 유 씨가 범행 시점 주범인 이경우와 같은 호텔에 있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아든 뒤 코인 지갑을 조회한 정황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 부부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쯤 유 씨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를 빼돌려 건넨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아내도 불구속 입건했고 범행 공모 중 중도 이탈한 20대 남성 이모 씨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남 납치 사례의 전모가 어느 정도 드러난 현재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는 모두 7명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나누어준 신종 마약 피싱 사건과 관련해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등 2명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지인의 지시로 음료수에 직접 필로폰을 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인의 신원을 특정한 뒤 배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를 제조해 아르바이트 일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중국에 있는 지인 지시로 중국에서 음료 공병을 들여온 뒤 마약 음료를 제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음 행사를 위해 준비된 음료 100병에 모두 필로폰을 탔다고도 실토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같은 날 붙잡힌 30대 남성 B씨는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에서 걸려온 협박 전화를 국내 발신 전화로 조작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A씨 지인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중국에 머무는 한국 국적 남성인 것을 확인하고 중국 당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학생 7명과 학부모 1명 등 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필로폰 입수 경로와 국내에 공범이 더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60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던 초등학생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낸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합니다. 2차선 도로 바깥쪽을 부딪힐 듯 돌더니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은 피할 틈도 없이 화를 당했습니다. 머리는 저쪽 벽 쪽 거기다 부딪히고 그다음에 도로 쪽으로 다리가 이제 있는 상태였거든요. 두 아이가 이제 엉켰거든요. 한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그 아이가 되게 걱정이 되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받던 초등학교 3학년 9살 어린이는 10시간 넘게 치료받았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 의법 조치가 되고요. 또 목격자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한 후에 위법 사항이 발생되면은 추가 입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어제 오후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도 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화재에 또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격을 받고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진 오토바이와 심폐소생술을 받는 운전자. 어제 오후 6시 반쯤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를 덮친 현장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차대 오토바이가 교통사고 났고 현장에서 이제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심정지 발생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저희가 이송했어요.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7%로 면허 정지 수준.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길에 건물 골조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논산에서 1층짜리 방앗간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옆 가정집에서 살면서 떡집을 운영하던 일가족 5명이 서둘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충북 보은에선 어젯밤 8시쯤 조그마한 농막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농막 안에선 60대 남성 거주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에서 숨지신 분이 여기 사시던 분인가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지금 감식하고 있거든요. 불이 시작된 지 한참이지만 계속 뿜어져 나오는 희뿌연 연기는 어두운 밤하늘을 뒤덮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시작된 경기도 양평 경정용 보트 공장에서 난 불은 건물 2개 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중국이 차잉이원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 회동에 반발하며 타이완을 겨냥한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과잉 대응하지 말라며 경고했지만 오늘까지 사흘간의 훈련을 예고한 중국은 실탄 사격 훈련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신형 전투기 등 항공전력과 함정들을 타이완 해협 주변으로 연일 투입하는 데 이어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핵심 목표물에 대한 모의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有信心、有底气应对各种复杂困难局面，坚决完成作战任务，坚决挫败任何形式的外部势力和台独分裂企图。 타이완도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고 해경 함정을 급파하는 등 경계 태세 강화에 나섰습니다. 你现在已经严重破坏地域和平、稳定及安全，请你立刻转向驶离。 미국도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최대 800km까지 탐지하는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을 투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규모 무력 시위에 과잉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가안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중국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도 중국이 의도적으로 타이완 해협에 긴장감을 조성해 국제사회 안보와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오히려 핑탄현합 타이완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의 공조 속에 중국은 무력 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양안 간 긴장은 쉽게 가라앉긴 힘들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여론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내겠다는 방침인데 야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두 법안은 각각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인데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당정은 우선 오는 11일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야권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에서도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4월 11일 날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천원의 아침밥 제도를 도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TV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회의 직회부 법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양국관리법 개정안처럼 민주당이 또다시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제2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제2요구 같은 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오랜 시간 묶여 있었다면서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여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때 경쟁자였던 두 사람이 만난 건 1년여 만인데 위로와 덕담이 오갔지만 당내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인 고 김윤걸 전 교수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20분가량 조문이 끝난 뒤 이 전 대표는 빈소 입구까지 이 대표를 배웅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한 뒤 미국행을 택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상을 치르기 위해 잠시 귀국하면서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두 사람은 13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직접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빈소에서 깊은 위로의 말과 함께 최근 이 전 대표의 남북관계 관련 특강을 잘 봤다는 덕담을 건넸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당을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 와주셔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사람은 당내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전 대표는 앞서 다른 조문객에게 지금의 정치 상황을 겨냥해 화합과 통합이라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화합하고 통합하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서 적어도 정치하려면은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이 여야 다 필요하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가 빈소를 찾자 일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을 요구한 일과 관련해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개딸을 지켜서 이낙연 수사권 지지자라며 여기 어떻게 의자를 돈으로 올린 거야? 이 전 대표는 발인을 마친 뒤 오는 18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그 사이 이낙연계 인사들과의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지욱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차려진 빈소를 찾은 김 대표와 여당 지도부 의원들은 20분가량 조의를 표한 뒤 이 전 대표의 배웅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게 위로를 전했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덕담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쾌청한 하늘 아래 어제보다 더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서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또다시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강원 영동과 경남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은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대형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더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 광주 5.7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도 서울 19도, 대전 21도, 대구는 22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산간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강원 산간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진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작은 나라의 슬픈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럴 때 조선의 사정이 외국에 알려지는 건 의미가 있어. 황기안 지사는 미국 유학 중에 미군에 자원 입대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고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되어 한국의 독립선전활동에 종사하였습니다. 프랑스와 런던, 뉴욕에서 외교적 노력을 쏟다가 1923년 4월 17일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숨져 현지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황기안 지사님의 유해를 순국 10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대신 넣도록 하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도용됐다는 신고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관 부호가 조세 포탈과 불법 밀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달 초 수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주문한 적도 없는 15만 원짜리 가방이 해외에서 들어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기도 화성으로 배송되고 있다고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스팸 문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A씨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도용해 가방을 주문하고 수령까지 마친 거였습니다. 곧장 관세청에 신고했고 통관 부호도 새로 발급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개운치 않습니다. 몇만 원 되지 않는 제품들을 남의 정보까지 도용해가면서 수입해서 쓸 일이 있을까요? 다른 좋지 않은 목적으로 물품이 오간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누가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돼 2020년 말부터는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애초 도입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통관 부호가 빼돌려졌다는 신고가 계속 늘어나 관세청도 지난해 3월 도용 피해를 접수하는 공식 창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2월까지 피해 신고 1,500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 올해 들어 석 달 동안 이미 1,300여 건이 들어와 전년도 9달치에 근접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통관 부호를 몰래 가져다 쓰는 이유는 뭘까? 대개 개인이 15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사면서 관세를 내지 않거나 국내에서 팔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마치 개인인 것처럼 꾸며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통관부호를 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통관부호를 이용해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을 들여오는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치 나인 척할 수 있으니까 뭐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고 그럼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런 안전대책을 뭐 기술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마련할 것인가. 또 통관부호 유출은 물건을 보내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규제나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본인의 통관부호가 사용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학교 폭력이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또 기록 보존 기간도 길어지면 가해 학생이 사과나 반성 대신 결과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장의 요구를 장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나온 2012년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무관용, 엄벌주의 기조였습니다. 지금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과 학폭이력 학생부 기재도 그때 만든 겁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고 실제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작용도 있었습니다. 학폭이 터지면 학부모는 교사 대신 경찰과 변호사를 먼저 찾고 반성은 사라진 채 징계와 소송만 남았습니다. 스쿨버스에서 좀 이렇게 부딪히고 싸웠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 경찰서 찾아와서 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알고 보니까 얘도 때렸어. 그러면 쌍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 모두 가해자로 이렇게 전과가 남거나 아니면 학폭위 심의 건수와 심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초등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그에 따라 학폭위와 소송도 저연령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의에 들어가면 초등학생하고 경비 사건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을까요? 학폭위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폭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사문화돼 있는 분쟁 조정위를 활용해 처분이나 징계보다 화해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가해자의 제대로 된 반성과 화해, 교육적 해결을 위해선 경험 있는 학폭 전담교사와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도 학생들이 처벌을 피해 도망만 다니는데 그렇게 해도 별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학생들은 학폭해도 상관없잖아, 별거 아니네 하며 자연스레 나쁜 놀이를 계속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 학생 지원과 회복입니다. 서울에서는 분리기간 3일이 지나도 피해 학생이 외부 센터에서 회복과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석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이런 전담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내실화돼서 학교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YTN 장하영입니다. 중증과 응급 분만 소화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한시적으로 의대 지역별, 진료과별 별도 정원 배정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연간 3,000명 남짓.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의사가 모자라 일부 문 닫는 응급실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의대 정원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미래 시점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현 시점에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수 의료 인력이 병원에 남도록 보상 기전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수 확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별도 정원 같은 한시적 조치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피과나 기피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생을 뽑을 때부터 정해놓고 뽑는 겁니다. 지역별이나 진료과별로 의대 정원을 별도 배정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역에만 근무하는 의대 정원을 통해서 지역 의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사 부족 문제라든지 중증 외상, 소아 중증 등 필수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의사를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지만 의사들은 기피과가 생기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의무만 부여하는 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 반박합니다. 다른 영역으로 갈 생각이 들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또 지원적인 부분들이 먼저 담보되는 것이 우선이지 정원을 지금 마련해서 10년 후, 15년 후에 나올 의사들을 지금 고려한다 이 부분은. 게다가 일자리를 강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인재 전형을 개선해서 외국처럼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2년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의정협의는 지난 목요일 6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간호법 찬반 충돌 등 산적한 현안을 넘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등 52곳에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50만 원이며 자료를 비치 보존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노조에는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노동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 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점검 대상 노조는 318개로 이 가운데 추가 시정 기한까지도 자료를 내지 않은 52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가 본격 시작되는 겁니다. 상급 단체별 미제출 비율은 민주노총 59.7%, 한국노총 4.7%, 기타 8.3%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의 12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사찰 스님이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사찰의 부주지 스님 A씨가 재단에서 해임 통보를 받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A씨 해임은 부당해고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해고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는데 중노위는 재단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러시아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어린이 30여 명이 4개국을 거치는 복잡하고 긴 구조 끝에 가까스로 부모와 다시 만났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린이 납치 혐의로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러시아에서 구조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짐 가방을 끌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부모들은 수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자식들을 끌어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지난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에서 쌍둥이 자매와 함께 수주간 일정의 크림반도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13살 소녀 다샤 라크. 다샤는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관리들이 자신들이 더 오래 머물 것이며 입양될 것이고 보호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Сказали почти же в первый же день, все плакали, всем было грустно. Не знаю, никто почти не верил. Да. Я не верила. Никто не верил, а потом это оказалось правда. Мы звонили маме, типа. 이들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인 나탈리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벨라루스, 모스크바를 거쳐 크림반도로 가서 딸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데려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습니다. Тяжело, когда мы уже садились в автобусы, дети, которые там оставались, они так плакали через забор, вот это вот. 이번 구조 임무를 계획한 인도주의 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는 돌아온 아이들은 러시아에 점령된 하르키우와 헤르손에서 끌려간 어린이들로 모두 31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19,500여 명의 어린이가 러시아나 크림반도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송한 것이라며 납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아 리보바 벨로바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고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 종식을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각 9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부활절 메시지로 평화를 향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여정을 도와주시고 러시아 국민에게 부활절의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프란치스코 교황은 거의 모든 공개석상에서 전쟁을 규탄하며 평화를 촉구해 왔는데요. 교황은 다만 이번 메시지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기업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고 있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타이완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미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타이완을 방문한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프렌치 힐 하원 의원은 타이베이에서 차잉원 총통을 만나 이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정보 감시와 정찰에 뛰어난 중국은 태평양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타이완에는 그런 것이 없다며 스타링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리아의 로켓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전투기와 대포 등으로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9일 대포와 드론을 이용해 시리아의 로켓 발사대를 타격한 데 이어 전투기들이 시리아 내 군 기지와 포병 주둔지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영토 안에서 벌어진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리아 정부에 있다며 이스라엘 영토를 범하는 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4층짜리 건물 한 채가 무너져 8명이 실종됐습니다. AFP 통신은 어제 자정 무렵 프랑스 남부 항구 도시 마르세유에서 4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최소 2명이 다쳤고 8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건물이 붕괴하면서 불이 나 주변 건물 2채도 일부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인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긴 했지만 최근 물가 흐름을 보면 동결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 변수는 국제 유가가 될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지만 올해 들어선 확연하게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2% 올라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섰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 물가는 이제 상승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작년 상반기 이제 크게 상승한 기저유가를 감안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갔던 한국은행으로선 한숨 돌리게 된 셈입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5%포인트까지 벌어졌지만 우려했던 자본 유출의 조짐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여전히 높긴 하지만 1달러에 1,400원을 넘어섰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물가 둔화까지 이어지는 만큼 한국은행 입장에선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높일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에 노동시장 지표들이 특히 안정화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에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금리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감산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세적으로 원유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석유류 가격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요금이 문제인데요. 만약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물가보단 경기를 가리킬 것으로 보입니다. 연 3.5%를 유지하다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전기차가 자동차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핵심인 배터리 업계와의 합종 연횡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도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다른 회사 부스를 찾아 어느 배터리를 쓰는지 물을 정도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모빌리티쇼를 찾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 초소형 전기차 업체인 마스터전기차 장기봉 회장에게 배터리는 어디 것을 사용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어 로봇 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부스를 찾았을 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 회장이 궁금해할 정도로 요즘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간 합종 연횡은 복잡하게 진행 중입니다. 포드는 SK온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미국에 공장 3곳을 건설 중인데 튀르키예에도 합작 공장을 추진하다 결렬되자 LG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도 미국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GM은 LG에너지 솔루션에 파우치형 배터리를 10년 넘게 쓰다 삼성 SDI와 북미에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 기준으로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은 현대차그룹과 테슬라, 포드, GM,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페라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SK온은 현대차 그룹과 다임러 그룹, 폭스바겐, 포드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아우디와 BMW, 리비안, 마스타 전기차에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GM과 합작 공장도 짓기로 했습니다. 중국 BYD는 KG 모빌리티에 배터리를 납품한 데 이어 1톤 전기 트럭을 출시하며 한국 진출에 나섰습니다. 在这个开发的过程当中，我们更是深刻感受到了韩国市场对电动车的热情。 자동차 기업들의 치열한 합종 연횡은 특정 배터리 업체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위험을 여러 업체와의 협력으로 분산하려는 이른바 멀티벤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에 있는 제철소 정비를 맡을 자회사를 직접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업무를 다 전담해온 협력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지역사회도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물에 젖은 장비를 손으로 닦아내고 바닥에 쌓인 진흙은 넉가래로 밀어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침수 사고를 겪은 포항제철소 모습입니다. 기계 정비와 유지 보수에 큰 어려움을 겪은 포스코는 앞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지 보수를 전담해온 협력업체에는 자회사와 다시 계약하거나 자산을 넘기고 자회사 일원이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지 보수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30년 넘게 제철소 정비를 전담하면서 쌓은 정비 기술과 숙련된 인력은 대기업에 통째 뺏기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거라는 우려 탓입니다. 게다가 소소한 장비에 대한 자산 가치만 따지고 기술과 인력에 대한 가치는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큽니다. 정비회사의 업무 특성상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평가, 인정을 하지 않고 단지 그 인력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만을 자산으로 인정해서 협력업체에 장비와 물자를 공급해온 지역 소상공인도 포스코가 전국 단위 최저가 입찰을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걱정합니다. 1억 이상의 매출이 거의 없어진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기감이 많이 느껴지는 점이죠. 포스코 연관단지 업체들하고 거래가 비중이 높은 데는 살아남기가 많이 힘든다고 보거든요. 포항시의회는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광양시의회는 아예 자회사 설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에 항토기업이 없어지고 또 세수도 줄어질 거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 악영향이 미칠 것인데 포스코가 이렇게 촉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말 우려됩니다. 포스코는 안정적인 제철소 운영에 꼭 필요한 조치라며 지역사회와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온 협력업체 또 지역 소상공인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구두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한화를 꺾고 신바람 나는 4연승을 달렸습니다. LG도 삼성을 상대로 이틀 연속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상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챔피언인 선두 SSG가 한화를 제물로 4연승을 달렸습니다. 1회 선취점을 뽑은 SSG는 4회와 5회 추가점을 뽑으면서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안타 3개에 그친 한화는 3연패에 빠져 시즌 초반부터 또다시 꼴찌 덫에 갇혀버렸습니다. SSG 선발 맥카티는 6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해 국내 리그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You know, some things went our way this week and they didn't last week. So hard to say what was different. I thought we executed the fastball in the zone well, and that definitely helped. 연장 10회 말 투아웃 주자 1, 2루. LG 문보경의 강습 타구를 삼성 오재일이 잡았지만 글러브에서 공을 빼지 못하면서 그대로 경기는 3대2 LG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끝내기 승을 거둔 LG는 4연승으로 2위에 올라섰고 삼성은 4연패 수렁에 빠져 9위로 떨어졌습니다. 송명기가 6과 3분의 1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NC는 키움을 4연패에 몰아넣으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항상 피해가는 투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공격적으로 가자는 생각으로 계속 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던 것 같습니다. 롯데는 KT를 잡고 3연패에서 탈출했고 두산은 기아의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따뜻해지며 낮 동안 봄 기운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또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남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또한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져서 대형 화재 위험성이 더욱 커지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6.2도, 광주는 5.1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서울 19도, 대전 21도, 대구 22도, 강릉은 2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